만일 네. 세무사님이 20, 30대라면 네, 좋네요. 네, 안 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을. 네, 경제 시그널 조연찬입니다. 오늘은요, 큰테리 문재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먹방러. 네, 먹방러라고 네, 해요. 그게 네. 더 마음에 드세요? 뭐 다 마음에 듭니다. 큰테리가 근데 더 확 와닿아가지고. 아, 사실은 네, 네. 큰테리를 제일 좋아하고 음. 또 근데 둘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네. 또 모르겠어요. 아, 큰 테리 또 이렇게. 근데 직접 뵈니까 더 닮으신 것 아, 네. 같아요. 전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본업 세무사님으로 네. 이제 모셨는데요. 요즘 이렇게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처럼 장이 좋을 때, 그리고 또 사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나빴잖아요. 그럴 네. 때마다 상담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다르긴 한데 네. 제가 그래도 지금 세무사 된 지 13년부터 했으니까 한 11년, 12년 차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도 수많은 자산가분들 또 그분들이 또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이런 공부도 많이 했었고 네. 특히나 이제 요새 워낙 미국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아무래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들어본 것도 많은데 우리가 왜 혼자 가는 길은 되게 외롭잖아요. 외롭죠. 무섭고. 아, 무섭죠. 근데 국가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통하면 절세도 되고 또 도움도 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아, 그래요? 요즘 근데 부쩍 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퇴직연금 이런 거에 더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많아지는 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세무사가 되면서 좀 경제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애 주기별로 네.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축적하고 이런 관심들이 네. 뭐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뭐 부모님한테 사랑과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은퇴를 통해서 이제 은퇴가 하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자본을 축적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조금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비를 조금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죠. 근데 세무사님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늘 TV에서 보면서 궁금했는데 네. 세무사님이니까 네. 왠지 자녀의 경제 교육도 뭐 네. 당장은 어리니까 못하고 있다 해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계획은 이런 누구나 걸 보면서 있죠. 네. 아, 요건 하지 말고 요렇게 해줘야겠다 하는 네. 것들 있으세요? 아, 일단은 저도 사실은 조금 저도 이제 아빠가 처음이고 이제 이런 그렇죠. 교육도 뭐 네. 처음이지만 그 같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하더라도 네. 이 친구들 데리고 뭐 같이 계좌도 개설을 해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쵸.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저도 이런 걸 뭐 투자를 할 때도 조금 대화가 되는 나이라면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생각하세요? 이제 테리를 해준다고 하면? 초등학교도 하고 이제 중학교 사이 좀 약간 그래도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올라오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의 복리 효과가 저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친구들은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저보다 더 큰 부가 축적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주식이 워낙 작년 말부터 너무 뜨거우니까 네. 이때 퇴직연금 받을 걸 미리 불려놨자 이런 마인드가 되게 네. 많은데 약간 이제 시대가 아, DB로 해놓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받지 뭐 이런 시대는 조금 이제는 네.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 같은데요. DB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 확정적인 거고 네. 회사가 운영해서 그 수익을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보존한다고 하는 거고 DC는 이제 개인이 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RP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이라고 해서 네. 아, 네, 제가 네. 토익 700입니다. 퇴직연금 네. 계좌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불입을 해서 또 운영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다 있고 네. 근데 이제 DB보다 DC를 이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내가 임금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내가 자산을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DC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립적이신 분들은 내가 내 것 한번 불려볼게. 이런 분들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맡기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다 잘 하시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는 그런 값어치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운영하는 거 DB보다는 DC를 통해서 뭐 10,000원이라도 투자해서
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또 직접 경험한 이 젊은 날에 경험해 보는 것들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DC는 DB로 못 돌아가잖아요.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어렸을 때 만일 하면 사실 경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 겁도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DC라고 해서 꼭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안전자산이 또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예금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채권 투자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자산별로 또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고 다만 이제 저는 DB보다 그래도 DC를 많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얘기를 하시는 거는 네. 경험적인 측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조금 젊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투자에 대한 것도 본인이 조금 깨달아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눈물도 흘려보고. 네. 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눈물을 흘리지 않지 않을까. 네. 안 흘리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저희가 얘기지만.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좀 사례들을 배우기 전에 연금 준비의 그 3층? 아, 6층까지도 나왔던데 네. 그걸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제가 혼자 가는 길이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가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3층 연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네. 1층은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2층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퇴직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자. 3층은 이제 사적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라고 네. 해서 이제 연금저축을 이제 주로 대표적인 상품인 거죠. 네. 그래서 1층을 잘 쌓고 1층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 적은 어떤 뼈대가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2층 특히 이제 3층은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층하고 3층을 쌓는데 조금 더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6층을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ISA, 네. IRP 연금저축을 아마 여기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더 얹어 주신다면 남들 부럽지 않는 네,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활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도록 하고 그럼 요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게 궁금해요. ETF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그 다른 활용법을 이용하는 게 많은지 되게 제각각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뭐 ETF 투자하세요? 아니요. 관심만 많아요. 그러니까 ETF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약간의 선물 꾸러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그쵸. 꾸러미 편한 안에 것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주식 하나를 사는 것보다 그냥 과자 선물 세트 하나 사면 거기에 뭐 A 과자도 있고 B 과자도 네. 있고 과자 얘기 이름 해도 되나요? 그럼 되죠. 뭐 맛동산도 괜찮습니다. 있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건가 봐요. 갑자기 맛동산이 먹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씩 먹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인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ETF 하나 사면 여기에 이제 뭐 S&P 500이라는 과자 선물 세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사는 거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ETF를 투자할 거냐 말 거냐는 약간 성향의 차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TF마다 뭐 S&P 500을 추정하는 ETF도 있고 배당을 또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월배당 ETF도 있고 뭐 이런 ETF 이런 저런 ETF도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필이 되는 것 같고 세금적 측면도 당연히 좀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른데 사실 저만 해도 지금 제가 40대 중반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갑자기 슬프지만 근데 한 18년, 19년 차가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사실 DB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없다가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연령별로 준비를 하면 나중에 60대? 그러니까 네, 퇴직을 네.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받는 돈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런 마음으로 사전에 질문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저희 제작진이 제일 먼저 1번으로 네. 줬어요. ETF랑 펀드로 나뉘는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안전형 추구하는 사람과 고위험 감수 가능한 사람 각각 조언 네.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그냥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ETF는 아까처럼 그래도 선물 꾸러미인데 내가 어떻게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월배당 ETF든 아니면 성장형이든 뭐 여러 가지 뭐 IT 반도체든 이런 특징적인 ETF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펀드는 그래도 간접 상품의 약간 간접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서 네, 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조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안에서 조금 어떻게 다른다라는 건 너무 개개인의 차이가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절세변으로는 어때요? 절세는 일단 펀드나 뭐 ETF는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 상장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상장 미국 ETF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국 상장 미국 주식이란 건 없겠죠. 네. 한국 상장 미국형 ETF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미국 관련된 어떤 상품을 투자한다는 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미국 주식을 직접 사거나 미국 상장된 ETF를 사는 거 하나. 네. 한국 상장 미국형 ETF를 사는 거 하나예요. 미국 주식을 사거나 ETF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 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을 직접 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매매한다. 그럼 양도소득세.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붙고 우리가 주식을 사면 우리한테 뭘 주죠? 주식을 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기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죠. 그렇죠. 사과가 열리죠. 우리가 주식을 사면 주식이 자꾸 나한테 배당을 주죠.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배당 열매. 네. 배당 열매. 네. 부동산을 사면 저한테 자꾸 월세를 주죠. 네.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과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원본을 사는 거고 네. 나한테 과실인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원본을 사서 원본을 파는 건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나한테 자꾸 배당을 주는 거는 배당소득세. 근데 다만 그 배당소득세는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서 네. 15%만 떼고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만약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을 원본을 사서 판다. 양도소득세. 네. 배당을 받는다. 배당소득세인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전 징수 당하고 끝.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이 붙는다. 요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미국 ETF도 똑같아요. 네. 뭐 원본을 사고 파는 건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으면 ETF에서 배당을 많이 받는다. 네. 배당소득세. 그런데 한국에 상장된 미국형 ETF를 산다. 얘를 사고 팔면 네.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본을 사고 팔면 네. 얘도 배당소득세로 과세돼요. 아. 그리고 얘가 나한테 배당을 줘. 그것도 네. 배당소득세예요. 그래서 한국에 상장된 미국형 ETF를 내가 사고 팔거나 배당을 받으면 얘는 다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다.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배당소득세가 양쪽에 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크다면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네. ISA,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이 절세 계좌를 통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빠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네. 원청소 안 당하니까 그걸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넘어갈게요. 네. 은퇴를 앞둔 분인 것 같아요. 네. DC형에 1억 5천만 원이고 개인 IRP랑 ISA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아마 ETF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네. 퇴직 후에 네.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이제 월급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네, 배당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은퇴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네. 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신 것 같고 또는 기존에 이런 준비를 또 해오셨으면 또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당하고 이제 이자 배당은 이자라는 게 이제 예금을 해서 은행이 나한테 주는 네. 거고 배당은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하는 건데 요 받는 형태를 네. 연금소득으로 받을 수 있게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금소득으로요? 네. 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ISA 그다음에 연금저축 네. 특히 이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면 불입할 때 세금 혜택을 줍니다. 네. 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운영할 때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IS는 잠깐 빼더라도 네.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운영할 때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출할 때 중도 인출 말고요. 근데 뭐 55세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에서 5.5%만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뭐 1,500만 원 넘으면 네. 뭐 다른 형태로 과세가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으로 받아갈 때 세금이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연 주신 분이 만약에 네. 뭐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배당으로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 배당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전략을 좀 짜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네. 돈을 뺄 때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돈을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금을 받는다는 네. 그 상황이 오면 근로소득이 0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했던 그 연금소득 또는 시스템소득,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그동안에 벌어뒀던 소득들이 나올 텐데 네. 한푼이 아쉽거든요. 이때는 세금에 대한 그 강도도 되게 크고요. 또 이제 건강보험료 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 빼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되게 네. 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식 같은 순서가 좀 있어요. 순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불입할 때 혜택을 받아? 그러면은 내가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세요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세제 적격이라고 하고요. 불입할 때 혜택을 주지 않을 테니 나중에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뗄게라는 세제 비적격이라는 네.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 있는데, 세제 적격은 뭐냐면 세액 공제 받는 거야. 내가 돈을 뭐 IRP라든가 연금저축에 돈을 불입할 때 아까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일단 혜택을 준 거죠. 그렇죠. 그 혜택을 나중에 연금할 때 우리가 돈을 받아갈게. 이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네. 아예 불입할 때 세금을 내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상품, 그렇게 보통 그런 비과세형 세제 비적격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만약에 내가 불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을 떼지 않죠. 그러면 인출할 때 내가 만약에 인출을 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거는 나중에 빼는 게 낫겠죠. 네. 세금이 붙으니까. 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IRP라든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것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원금 형태로 아마 들어가 있는 계좌가 또 돈이 있을 거예요. 네. 걔는 어차피 돈을 빼더라도 내가 생활비 쓰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은퇴 정도 됐던 어떤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순서로 빼야 세금을 안 빼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이게 조금 그렇네요. 세금적 어떤 절세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어쨌든 좀 전략으로 하나는 이제 다음 질문이기도 한데, 네. 보통 월급이 이제 DB에서 DC로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급이 많이 오를 때 네. 전환을 하라는 말들도 있는데, 네. 그게 적절한 시기가 좀 있어요. 이게 뭐 저도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급여 상승 속도라는 게 결국 DB를 쫓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퇴직금은 내가 급여가 상승하면서 퇴직금이 확정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임금 상승 속도와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수익의 속도 중에 뭐가 빠를 거냐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셔서 나는 급여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 네. 나는 내가 그렇게 운영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무서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다면 DB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장에서도 나는 뭐 ETF를 사더라 아니면 네. 내 직접 투자를 해서 충분히 나는 임금 상승 속도보다 더 수익이 높을 것 같아. 그런다면 사실은 DC형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좀 절세 팁이나 이런 게 좀 다른가요?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퇴직금을 납입하는 건 이 주체가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다만 이 DC형에 불입하는 건 어차피 회사에서 하는 거에 운영되는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세제적 혜택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운영의 어떤 효과, 아까처럼 이게 더 좋을 네. 거냐, 이게 더 좋을 거냐. 사실 그 자신의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네, 세상 혼자니까. 외롭게 결정해야 되는. 네. 그러면 이번엔 연령별로 좀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제 저처럼 40대 직장인이라면은 네. 좀 어쨌든 지금은 장도 좋고 네. 경기도 좀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뭘 준비하면 좋아요? 40대부터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50 됐으니까 뭐 조금 그래도 그 전에 얘기를 네. 좀 해보자면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20대나 30대가 네. 돌아간다고 한다면 국가가 도와주는 어떤 아까 절세 3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로소득을 통해서 은퇴까지 가면 대부분 그렇게 풍족한 연금 생활을 하긴 사실 쉽진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자본을 축적해야 됩니다. 이 종잣돈, 네. 자본을 축적해서 이 자본을 축적된 걸 가지고 뭐 시스템 소득, 뭐 네. 주식을 조금 뭐 산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계속 시스템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캐시플로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 은퇴를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종잣돈을 모으고 네. 이 종잣돈을 모은 걸 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을 축적해서 시스템 소득까지 나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본을 축적하고 종잣돈을 모으는데 혼자 가면 외로우니 죄송합니다. 외롭죠. 네. 당연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한데 네. 혹시 외로우실까봐 그래서 절세 네. 3총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ISA, 예.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일부러 연습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근데 어쨌든 그 개인 종합 저축 네. 계좌라고 해서 얘는 어떤 거냐면 3년간 유지하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200만 원, 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아예 매기질 않고 네. 원래대로라면 뭐 이자 배당이라고 한다면 뭐 15.4%의 세금을 떼지만 이거는 떼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이익이 있다? 네. 그러면 9.9%만 과세를 해요. 오, 차이 크네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제 나이 때만 아마 이게 뭐냐면 적금이라는 거 한번 들면 1년, 2년이니까 네. 이게 조금 심심하거나 조금 너무 장기간이니 이게 매달 가입하는 거예요. 돈을 쪼개서. 그러면 이번 달에 적금이 만기가 되고 네. 다음 달에 만기가 되니까 약간 재미가 있잖아요. 이것도 ISA도 3년간 풍차 돌리기처럼 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ISA를 3년간 유지하면 아까처럼 내가 번 돈에 네. 200에서 400만 원 비과세, 9.9% 초과분의 9.9% 분리과세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만약에 연금 저축하고 IRP로 만약에 2월을 한다고 한다면 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 내에 내가 자금을 모으겠다. 그럼 일반 계좌보다는 이 ISA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럼요. 1%가 사실 아쉽잖아요. 그럼요. 누가 나한테 10,000원 안 주죠. 안 줍니다. 땅파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퇴직연금 얘기하셨으니까,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운영하면 불입할 때 개인연금저축은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뭐 16.5%나 13.2% 세액 공제를 해주고 IRP까지 만약에 불입을 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연간 최대로 치면 14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보통 이제 이 돈을 받아서 소고기 사 먹으러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이 돈을 다시 재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 재투자하라고 환급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결국 복리가 되다 보니까 돈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입할 때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할 때도 여기서 운영되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금융소득, 엄청 크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만약에 걱정이신 분들은 그리고 나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어. 근데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지 말고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이 절세 계좌를 통해서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점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연금으로 만약에 수령을 하면 당연히 3.3에서 5.5%만 또 과세를 하니까 사실은 긴 호흡으로 보자면 전체 수익에 대해서는 3.3에서 5.5%만 과세하는 거죠. 그거 엄청 크잖아요. 엄청 사실. 큰 혜택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단점은 이제 장기간 운영해야 되고 뭐 만약에 중도로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나 이렇게 좀 하는 건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연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플랜,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어쨌든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인 거지 이거는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활용을 하셨으면 만약에 돌아간다 이렇게 그 시절 돌아가면 요걸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빠르게 조금 해볼 것 같습니다. 아까 ISA로 3년 그 풍차 돌리기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ISA에서 많이 끝나면 IRP로 넣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 만기된 자금을 만약에 내가 진짜 돈이 급하면 찾아서 쓰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IRP라든가 뭐 연금저축에 불입을 하면 세액 공제를 추가로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연금 저축이랑 IRP랑 이게 동시에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3층 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1층은 국민연금.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 어차피 다 일률적으로 이제 떼가니까 2층, 3층인데 2층이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에 우리가 아까 DB형, DC형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나 개인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게 IRP예요. 그러니까 2층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3층을 담당하는 게 사적연금인데 3층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에요. 그래서 2층하고 3층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중간에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을 원래 퇴직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IRP에 그 자금을 이연을 하면 그 퇴직소득세도 당장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조금
적게 또 세금을 떼가니까 사실은 복리 효과나 재투자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물가 상승,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뭐 지금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낼 걸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1,000만 원 낸다고 하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세금을 절세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사실 것 안 같습니다. 할 이유는 없기는 하네요. 네. 그렇게 치면은. 네. 10,000원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공부를 해봐야겠는데, 뭐. 이제 이번에 20, 30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근데 네. 오히려 저같이 오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요즘은 워낙 경제 개념이 빠른 친구들이 네. 많아가지고 회사 들어오자마자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럴 수 고민하시는 있어요. 거죠. 근데 만약 네. 세무사님이 20, 30대라면 네, 좋네요. 네, 안 오는. 네. 그럼 뭘 네. 하시겠어요? 지금의 시대라면. 지금의 시대다. 네. 우리의 그때 우리라고는 안 할게요. 네. 그 시대 말고. 아, 네. 네. 저는 요새 그냥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2008년, 네. 2008년에 우리가 그 경제 위기가 왔었고, 네. 그때 스마트폰이 왔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AI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 요새 AI에 돈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돈. 워낙 관심도 많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네. 나의 시간으로 돈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간으로 돈을 바꾼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당 만약에 1만 원의 돈을 받는 내가 직업이다. 네. 그러면은 나는 1시간 동안 일을 해서 10,000원을 버는 거죠. 그럼 나는 24시간 동안 24만 원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자본이 조금 있거나 돈이 네.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산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샀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뭔가 일을 하실 거죠. 네. 그럼 저는 다른 부가치 높은 걸 하겠죠. 결국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면 부의 증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혼자서는 24시간이지만 네. 외롭지만 남의 시간을 돈을 주고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나는 같은 1시간에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산다는 건 결국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옛날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AI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그 비용을 확실히 줄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물론 이제 구독료라든가 네. 이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인건비처럼 큰 돈이 필요하거나 뭐 기계장치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해서 내가 AI를 자동화해서 한 10명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같은 시간이라도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네. 이렇게 자본화를 키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AI 툴을 조금 활용해 보는 게 2008년에 스마트폰을 소비만 했던 사람도 네, 있지만 네. 그걸 생산적으로 해서 뭔가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똑같이 지금도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까처럼 네. ISA,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것도 네. 당연히 네. 세팅하셔야 되고 내 몸값도 올리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부의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 나이대인 맞아요. 거네요. 그쵸? 공부도 하고 시도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시간. 시간. 왜냐하면 제가 50이니까 네. 20대면 저보다 30년이 지금 더 많잖아요. 네. 그쵸. 너무 슬프신. 아니, 괜찮습니다. 저보다 그만 10몇 년이 더 네. 남으신 거니까. 그러면 그게 복리 효과로 치면 엄청 크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해요. 그때부터 차곡차곡만 모았어도 모았어도 엄청 진짜 크죠. 근데 네. 당장 모을 때는 이거 언제 다 모아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시간 부자들이시니까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뭐 다른 통장보다 ISA나 이런 거 해도 네. 그쵸? 해놓으면 좋죠. 네. 굉장히 이득을 네. 볼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미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면 또 저희가 또 많이 알려드릴 네. 테니까. 네. 우리 PD들도 지금 관심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은 이제 뭐 50대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고 이제 60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60대가 네. 꽤 계시는데 안 하고 60대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DB로 네. 끝나면 사실 한국은 최근에 뭐 이렇지 사실 아주 오래전에 뭐 우리 아빠 세대라든지 그 밑에 세대가 막 굴리는 세대는 많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종잣돈으로 하고 네.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정답을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저도 쉽진 아직 않죠. 가보지 않은 거고
그 나이 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있으세요? 이거를 뭐 어. 지금이라도 좀 뭘 넣고 싶다. 그러니까 꼭 네. 주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때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상담보다는 뭐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떻게 세금을 할까요? 뭐 아니면은 기존에 이런 갖고 있던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부동산으로, 네. 부동산을 주식으로, 이제 이런 상담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그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매달 받아들이는 네. 캐시플로가 적다면 일을 어찌 됐건 간에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들은 그래도 나이에 제한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배당이 나올 거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막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게 아니니까, 그럼 되게 크게 투자를 한다든지 네. 크게 넣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또 위험할 수 어렵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한 푼이라는 게 건강보험료 또는 어떤 세금, 이런 부분을 안 나가게끔 하는 전략을 그래도 한번 짜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짜내서 그래도 그 불필요한 지출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20대에서 60대를 짚었는데, 아까 20대는 이제 도전을 하고 성장할 거를 해보라는 거였는데, 네. 각 연령대마다 조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한다는 건 되게 나의 소중한 재산을 맡긴다는 건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어쨌든 간에 많이 해야 뭔가 그런 리스크적인 거를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20대는 당연히 아까처럼 내 능력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20, 30대 다 똑같이. 30대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그 나의 자산, 그러니까 이 삶의 가장 안정적인 어떤 지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전 내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온 힘을 또 쏟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40대나 50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벌었거나 또 한참 이제 벌 나이니까 금융소득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자본 축적하고 시스템 소득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50대, 60대는 이제 조금 공격적인 걸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바꿔보는 거죠. 네. 그럼 세무사님은 40대 때, 네. 그러니까 40대 좀 때. 사례를 듣고 싶어요. 30대, 40대 때 부의 축적을 위해서 조금 요거는 신경 썼다 이런 부분 있어요?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게, 네. 저는 원래 이제 기계공학과 나와서 네. 개발자 생활 하다가 그때 왠지 40대 되면, 그러니까 그때 20대 때 40대가 되면 치킨집을 할 것 같다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IMF 네. 이제 저도 이제 겪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다 사회가 다 그쵸. 그런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음. 없다 보니, 뭘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싶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 진짜요? 거기 석사 과정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사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 막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물론 네. 중간에 뭐 개발자로 뭐 직장도 다니곤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다른 형태였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쭉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런 네,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세무사를 합격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경제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책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이나 이제 자산가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네. 현재 자산가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화 경제권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러 경제권에 대한 관심도 많구나.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또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은 조금 많이 깨우쳐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일단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거세요? 세무사님은 계속 예금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건 어쨌든 아니에요. 월급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투자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저도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공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공부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돈의 크기는 그런 거보다는 어차피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뭐 해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의 조금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하고 있고, 근데 뭐 수익률이 좋냐 이런 것도 저도 뭐
전문가는 네. 아니니까. 그럼 네. 비율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ISA, IRP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직장인인데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해라라고 할 때 그 팁이 뭐가 있어요? 왜냐면 절세까지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전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만약에 해본다면 아까 제가 말한 삼총사 있잖아요. 얘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실 모르는 친구들은 아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 공부할 때 책상 크기 한 요 정도 됐어요. 요 정도가 한 10만 원 정도 됐나? 독서실에. 저 여기서 5년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세계는 이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책도 많고 막 지저분하니까 어느 날 수납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기죠. 생기죠. 네. 그러면 그거 수납을 해야 정리가 잘 돼야 공부도 잘 되고 볼펜도 금방 찾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급여 통장을 만약에 받는다. 급여 통장을 만약에 분리를 안 하면 이게 결국 혼재돼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성이 있는 통장으로 다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 가지의 통장으로요? 네. 비상금 통장. 우리가 뭐 맨날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런 거 좋겠다 하지만 사실 실천하지 않는 쉽지 거. 않아요. 네. 그러면 그걸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셔서 급여 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 통장. 투자 통장인데 내가 급여가 만약에 300이야, 200이야. 아, 그럼 난 50%는 저축해야지. 아니면 60%는 저축해야지. 이건 본인이 아마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를 자동 이체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까먹어야죠. 네. 나의 의지가 들어가면 어차피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출금 금지 뭐 이런 거 출금 금지하고 얘는 이제 자동적으로 뭐 IS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 투자는 그 ISA 통장에서 하거나 뭐 아니면 좀 장기적이다 하면은 이런 통장에서 하다 보면 조금씩 배우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그건 있거든요. 저는 뭐 주식을 저도 옛날 뭐 막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주씩은 사봐요. 그게 뭐 비싸다 하면 0.1주씩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율을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걸 좀 경험을 하다 보고 또 공부도 하다 보면 책을 보다 보면 뭔가 책 속에 있는 한계는 있겠으나 좀 본인만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훈은 그거네요. 직접 보고 직접 해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사님 아까 건보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건보료가 많이 나가는 게 사실 사람들이 고민이 부담되죠. 많거든요. 이거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절세? 건보료 절세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퇴직연금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은퇴하고 나서의 건강보험료 부담,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절세는 사실은 조금, 왜냐면 한참 벌 때 건강보험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건데,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나가는 건강보험은 정말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ISA, IRP, 연금저축을 통해서, 뭐 우리가 왜 따박따박 200만 원, 100만 원 목표를 해본다고 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만 원이면 월 2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받으면 2,400이니까 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니까 그럼 사실은 세금에 또는 건강보험료가 하면 더 많아지니 차라리 그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질 수 있는 아까처럼 그런 상품을 운영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이제 안녕하는 거죠. 부담이 좀 덜해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미리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라를 오늘 교훈으로 삼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현 세무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